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청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되고,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바,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K방역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위기 극복의 모델이 되리라 믿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K방역의 성공, 이것은 신속한 검진,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의료진의 헌신의 그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공공의료체계의 부담이 강화되고 데이터, 개인정보 유출되는 한계도 노출시켰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가 병상이 모자라 치료받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시설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기관이 6% 기준, 병상 기준으로서 10%로 턱없이 낮습니다. 코로나 추경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턱없이 작았습니다. K방역은 바로 이런 민간 의료진의 희생 위에서 왔던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되어야 될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딱 수치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또 그 이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메르스도 있었고 다른 감염병도 겪으면서 이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참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의료진에 대한, 공공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시설을 당장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제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당장 대책을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도 권역별로 세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말씀하셨듯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료 병원이 그 부담을 계속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다 보면 그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훨씬 더 의료 혜택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 있는 사람부터 국민주치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주치의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보건복지 분야에 제가 직접 그 정책을 입안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이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참 주치의제도가 선진화된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면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리고 또 국회 같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봄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논의를 시작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유출되는, 개인정보 유출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실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망분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물리적 망분리 제도로서는 더 이상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작년에 4차 산업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등급에 따른 보안 정책을 실시하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해야 된다. 데이터 중심으로 망 설계를 하고 보안을 갖춰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그 대표 선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또 이것을 잘못 활용했을 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나 데이터의 오용 이런 것을 제대로 방비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미래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는 작년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서들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3개 부처가 조율을 해서 하나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데이터 컨트롤 타워는 바로 총실에서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한 부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여될 경우에는 총리실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실이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기 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고용보험 50%밖에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할 때 자영업자의 고용자가 누군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국민의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체제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 패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도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하느냐는 사실은 이제 당장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이 고용보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을
이렇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영역을 커버리지를 좀 넓혀갈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고용이 누군지, 고용주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기초로 한 제도가 필요하고요. 소득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그럴 경우에 국세청의 소득 파악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소득 국세청의 역할과 사회보험체계의 징수체계를 통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한 2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을 통합할 때 지역하고 그 직장하고 통합을 할 때 직장은 소득이 다 노출되고 파악이 되는데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파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이나 여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복지를 실행을 하든 다른 과세를 하든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은 가장 단순하고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두 가지 원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 35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거권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제한적 국토를 사용함에 따른 그 비용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세금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공해야 될 주거권, 그럼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원칙이 정립이 된다고 봅니다. 부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9억 원 이하에 9억 원 이상에만 부과가 되고 있고요. 9억 원 이하 대부분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9억 원 이하라고 보는데요. 거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실 겁니다. 네. 그러나 1주택의 경우를 종부세를 내는 1주택, 근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1주택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님의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돼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정부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보유를 하게 될 경우 10년 정도 장기 보유하면 거의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해 주도록 돼 있고요. 종부세에 있어서도 역시 장기 보유라든가 또는 고령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경감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되 다주택자,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금 감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가액 이상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할 걸 제안을 합니다.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하면 그의 소득이 발생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 기록을 해두었다가 매각을 하거나 상속하거나 정년을 내서 현금이 생기면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과세 이연 제도가 지금은 주택을 이제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과세 이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주택을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이제 이연시켰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부과하는 건데요. 저는 뭐 그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체계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프레임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보유세의 과세 이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 뭐 보유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는 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세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누적돼 있는 그런 세금이 나중에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이연이 돼서 한꺼번에 부담하는 부담도 저희가 좀 걱정스럽고요. 또 지금은 일정 부분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를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이연 제도의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또 저소득 이 저가 주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해서 이건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당장에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밖에 되지 않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심의 좋은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집가 상승에 따른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중간층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도심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보육, 교육,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번 주택정책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의원님 지금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비중이 사실 OECD 국가들이 한 8% 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6%대라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부가 그래서 25년까지 그래도 OECD 수준은 가보자 해서 한 240만 호 정도 확보하는 걸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2년까지 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저희가 9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매년 18만 내지 19만 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실적을 보니까 매년 5천 호에서 한 2만 호까지 초과 달성을 하는 것처럼 정부의 의지가 실려서 아직까지는 그 22년까지 91만 호 공급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23년 이후에도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에 대한 포션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재원이겠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사회 책임 투자입니다. 공공펀드나 연기금 모든 데서 사회 책임 투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그 재원을 사회 책임 채권을 같이 발행하고 그걸 동을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LH라든가 SH와 같이 공공기관이 자부담하에 하냐고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투자 채권 같은 형태의 펀드가 만들어져서 이런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린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노후주택이나 임대주택, 그다음에 노후아파트 전략망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벌써 30년이 지난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앙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재원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보건소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간 건축물까지도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재원이라든가 또는 민간에서의 부담 능력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옵티머스 중간 검사 결과도 나왔죠. 사기라고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는데요. 우선 그 옵티머스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약속한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모펀드에 있어서 판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또 운용 과정상에서 그 사모펀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긴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실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인 위원장님께서 저기 나오는 상품들 보시면서 무엇을 투자하는 상품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해서 좀 아는데 일반 분들은 아시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공부해서 아시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은행에 판단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은행들이 판매를 제한한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사모펀드의 체계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아주 잘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수탁기관, 은행의 신탁기관들이죠. 운용 보수가 2, 3bp. 3bp면 1조 수탁하면 3억 수익 나오는 됩니다. 판매하는 쪽은 100bp 또는 150bp. 1%, 1.5% 나오니까 150억 수익이 나오는 됩니다. 자, 3억 나오는 부서, 그런 연간 부서에서 150억 나오는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수료 받는 만큼의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했을 때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같이 갔어야 됩니다. 제도 아주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필요한 그 소비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그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를 지켜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직접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저희가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금융회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거를 작년에 이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규제는 창의성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어떤 규제는 사고를 막고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규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규제 혁신을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벗어난 책임지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환, 바로 징벌적 배상이 포함되는 사후적 규제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규제 시스템의 재정비야말로 시장 경제의 바탕을 세우는 일이라 창의성과 활력 있는 경제로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대전환을 맞는 지금 성장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출신의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